네, 제가 오프닝에서 톡 브리핑을 하면서 약간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또 정정하면서 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드워치상의 그래프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는 5%에서 5.25 제가 만든 그래프가 아니라 페드워치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16분 기준 업데이트된 내용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1시간 만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약간의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현지 시간으로 5시 9분 기준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번 12월 다음 달 FOMC에서 동결 예상이 26.5% 그리고 스몰컷이 나올 거다. 4.25에서 4.5% 인하가 70%가량으로 숫자가 이렇게만 살짝 바뀌어 있다. 12월에도 스몰컷이 예상된다라는 게 현재 페드워치상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라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체크인스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두 분 또 어떤 포인트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FOMC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재규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을지 어제까지도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압도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방점을 찍고 계신가요? 일단 미 대선이 끝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이전에 며칠 동안 이제 또 해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죠. 그래서 그 반대급부가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미 대선이 끝나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장 걱정을 했었던 부분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부분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어졌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봐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일단 오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미 대선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가 또 이제 우리가 FOMC라고 볼 수가 있고 FOMC에서 25bp 인하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을 그어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가 이제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살짝 불을 꺼주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달러라든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도 자금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대선 이전에 계속해서 성장주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를 통해 가지고 성장주가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이게 성장주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문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달러라든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강력한 V자 반등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하방 경직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론 미국에서 어떤 스탠스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과격하게 시장에는 반영이 됐고 이 부분들이 달러 약세라든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자금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는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아주 좋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상향은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FOMC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 지속될까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선 이전에는 방산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조선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우주항공 쪽도 자금이 들어왔고 오랜만에 이 통신 장비라고 할 수 있는 5G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더 강할까? 아니면 어제부터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새로운 섹터들이 더 강할까?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트레이드로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력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부각이 됐었던 우주항공 쪽이나 지금 통신주들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새롭게 어제부터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을 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체크인 스탁에서 여기 오랜만에 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금이 좀 먼저 움직인 것 같기도 해요. 어제 보시면 그 우주항공 지금 화면에 좀 더 나오니까 말씀드려보자면 뭐 최근에 우주산업 쪽에 대한 미국에서의 변화, 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일론 머스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우주항공 쪽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자금이 먼저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통신주가 나와 있는데 통신주 이전에 제가 조선주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뭐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에 대해서 뭐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주들도 굉장히 재밌는 게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 쪽에 대한 모멘텀 여기서 이제 분석들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당선인이 이 화석연료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LNG라든지 LPG 쪽에 대해서 많이 캐낸다라고 한다면 그걸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조선에 이제 추가적으로 방산까지 엮여서 MRO 사업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7월달, 8월달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다가 중국 쪽에서 너무 강하게 치고 들어와서 저는 살짝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었고 그 이전에도 외국인들의 매집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우려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역시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 산업이 굉장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조선업을 키운다라고 보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G 장비주들도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좀 찾아봤더니 뭐 5G 통신 장비주들 좋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실적들을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솔리드라는 기업이라든지 RF, HIC 같은 기업들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통신망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뭐 이 5G 어드밴스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이제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2025년도가 되면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선 이전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엮였었던 종목군들이 있고 대선 이후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엮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상승 여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후자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군들 우주항공이나 통신주들, 조선주들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선 전에는 우크라 재건 그리고 가상화폐가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다면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나서는 조선 우주항공 그리고 통신 섹터가 강했는데 이쪽은 당분간은 좀 더 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앞전에 말씀하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쪽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우주항공이나 통신이나 이쪽도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 네. 물론 또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해리스 트레이드로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기업들 있죠. 뭐 신재생이나 특히 신재생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재생이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시차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받았지만 FOMC 이후에는 살짝 이제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종목 선별이 필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수급적으로 깔끔한 부분은 우주항공이나 통신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대선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던 신재생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임박했을 때 움직임과 살짝 또 무게추의 이동 많이 하락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엿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좀 전에도 얘기를 좀 몇 차례 해주셨는데 외국인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음에도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로 일단은 좀 집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도여서 상당히 좀 엇갈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스탠스 그리고 어제 들어온 건 또 뭘까. 김 이사님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연속성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산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을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뭐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저께 종목별로 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좀 매도가 멈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 매도로 최근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빠졌고 미대선과 관련된 변동성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빅2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외국인 기관 매물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가량 빠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보면 어제 이제 처음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일단 하락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현대차 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는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현대차보단 덜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조금 매도가 이어지면서 기아에 대한 외국인 매도도 최근에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멈추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뭐 펀더멘탈이 드러나 보이는 종목 중에서 트럼프와 관련돼서 2차 전지와 더불어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춰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좀 의미 있는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는 물론 기관 매수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추세는 뭐 비교적 강하고 뭐 엔비디아나 그 미국에 있는 종목군들에 비하면 매우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나 그래도 뭐 좋은 실적과 함께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저께 장중에는 참고 기준으로 삼성전자에도 매수가 들어오는 양상이었는데 뭐 종가에 확인해 봤을 땐 삼성전자는 여전히 뭐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또 비교적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군들의 외국인 매수가 일단 들어와서 지수의 하락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저께 이제 장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연속성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뭐 이 정책에 의해서 급등락하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수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수출에 민감한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환율 그다음에 주요 지수의 하락 강도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정을 1,400원 선이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나요? 환율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면 아마도 뭐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1,400원 넘어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서도 일단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니까 금리의 움직임도 그렇고 환율의 움직임도 일방적인 달러 강세와 미국 70년물 강세가 일단 둔화되는 모습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뭐 1,400원 정도에서는 뭐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개입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은 있을 걸로 보여서 아마 1,400원 이를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넘어섰지만은 약간 좀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해석이 됩니다. 장중에 분위기 바뀌면서 일단은 1,380원 선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환율이고요. 만약에 오른다면은 약간은 외국인 수급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섹터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주항공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잘 가서 어떤 섹터 보실지 좀 궁금했거든요. 엔터입니다. 엔터 가운데서 디어유를 오랜만에 봤더니 2달 만에 100% 올랐더라고요. 2만 원짜리가 지금 4만 원 돼 있습니다. 이렇듯 알게 모르게 오르는 엔터주들 그리고 또 연말에 엔터 관련해서 오징어 게임 2 예고편 보니까 저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엔터 sek터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요즘 분위기 좀 봐주세요. 일단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네. 10월 17일 날인가요? 제가 그때 준비를 한번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단의 마지막이 엔터와 게임이 아닐까 그리고 인터넷까지.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성장주 단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움직인 곳이 엔터와 게임과 인터넷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도 뭐 다행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아파트라는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근데 앞서서 제가 이제 그 FOMC라든지 미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이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약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엔터주 같은 경우도 성장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어제와 그제는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밀렸다라는 거, 결국엔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엔터주들이 더 갈까?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일단 미국이 이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장주들은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제가 지금 당장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그 인물 자체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뭐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이를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성장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선 이제 엔터주들이 좀 더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엔터 4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실적적인 부분에서 특히 앨범 판매량에서 피크를 찍고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는 지금 엔터 4사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70% 이상 폭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화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 자료 같은 경우 이제 10월달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엔터 4사가 합산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역사상 저점대까지 내려왔었던 상황이죠. 저기에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2025년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렇게까지 좋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 대형 아티스트의 컴백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차트상 저기 화면에 있는 PR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온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이 엔터 업계가 만들어놨었던 하반까지 내려왔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력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한다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앨범 판매량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위버스라든지 다른 팬 플랫폼이라든지 굿즈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 판매량이 여기서 같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 뭐 지금 우리가 하이브를 대장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다른 기업들을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 이제 요건 이제 SM이거든요. 월봉 말고 주봉으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16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14만 6천 원에서 지금 4만 원대까지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본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앞서서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FOMC라고 말씀드렸는데 25bp 인하가 됐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인대가 이제 오늘까지 진행이 되나요? 어쨌든 전인대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중국과 관련돼서 무비자 입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죠. 여행 관련주나 항공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엔터주들 같은 경우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주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혹은 미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섹터 맞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11월 14일까지 보고서 내놔야 됩니다. 다음 주 중으로 아마 대부분 나올 거고요. 지금 거의 다 막차입니다. 실적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네, 일단 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약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할 초반부터 비용 통제가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한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자유로운 업종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면 우리는 지금 업종으로 봤을 때 건강관리, 그 다음에 뭐 일부 한 두세 업종을 제외하면 예상치도 채우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유틸리티나 소재, IT 같은 경우에는 크게 미달했고요. 그래서 그 옆쪽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업종별로 지금 100% 예상한 100%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세 가지 금융하고 산업재, 건강관리 세 가지를 제외하면 그 어떤 업종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IT나 뭐 소재 이런 쪽은 예상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여전히 80% 육박하는 양상인데, 우리는 뭐 3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중요한 건 이게 4분기에도 반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4분기는 기본적으로 실적 추정이 안 맞습니다. 보너스에 대한 추정을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안 맞는데, 현재 구간에서 3분기에 대거 하향되면서 4분기까지도 아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 사이클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인해서 보면 우리의 생산 제조 사이클은 2분기부터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내년 1분기까지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반전할 만한 요소가 없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종목에 접근할 땐 확실하게 비용 통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적 여러 가지 악재들을 반영하면서 먼저 빠진 업종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선택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낙폭과대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낙폭과대 이후에 뭔가 반전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는 업종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 역시 뭐 이재규 대표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국 부양책이 나오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부양책이 그동안 화끈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은 결국 미 대선을 기다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 대선이 이제 결정이 났고 지금 뭐 트럼프가 내각을 속속 인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본격적으로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업종별로 봤을 때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서 수급이 조금 움직이고 있거나 뭔가 바뀌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선택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업종은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뭐 자동차나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이 언제쯤 이제 턴할 수 있을지, 수급 쪽에서도 그렇고 이익 쪽에서도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다, 아니면 실적 대비 너무 빠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시장의 지수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반전을 꾀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또 리뷰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체크인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